민주당 쪽은 정리가 됐는데도 후보가 예.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진짜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. 조심해야죠. 아직도 정책이 뭐 입도 뻥끗 안 한 것 같습니다.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, 제가 볼 때 그냥 뭐라 그러냐, 맛배기만 이렇게 보여주고 끝낼 가능성이 있죠. 구체적으로 막 기본소득세부터 시작해서 기본주택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격을 받고 본인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할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집권하면 9월 달에 상당히 강한 게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8.2 대책이 집권하고 3개월 만에 나왔거든요. 그리고 그 3개월 만에 나온 게 청와대에서 다 작업을 하고, 김현미 장관이 그때 그 휴가를 갔었어요. 휴가를 갔다가 비하인드가 뭐냐 그러면 그때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발표할 때 앉아 있다가 다시 또 갔어요. 아.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. 그냥 뭐 우리 김소영 교수라든지 그죠? 이런 양반들이 뒤에서. 청와대, 뒤에서.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뒤에서 이제 그냥 막 작업해가지고 딱 만들어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국토부 장관 임명하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리고 또 그 팀 짜고 뭐 이런,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, 대책은. 그래서 미리 아마 6월 3일 날 딱 되자마자 아마 팀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, 제가 대충 누군지는 알아요. 교수님도 누군지는 알고, 이 사람들이 막 작업해서 3개월 만에 만들어낼 거예요. 예. 근데 상당히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강한 좌파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. 아. 예, 강한 좌파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세종대에 많아요. 변창훈 교수라든지 이런 분 다 세종대에 많거든요. 예,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3개월 만에 막 해가지고 딱 대책을 만들어낼 거예요. 아. 예, 그러면 시장이 또 8.2 대책 나오고 팍 죽었었거든요. 네. 비슷하게 이제 가지 않을까. 네. 규제 나오고 또 죽고 또 오르고, 규제 나오고 또 죽고 오르고, 이게 문재인 정부 시즌2가 계속 갈 거예요. 가만히 못 놔둘 거예요. 본인들 입장에서. 가격이 오르면 자기들 그 지지층이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. 뭐 하냐? 집값 안 잡고 뭐 하냐? 집값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. 정부가.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. 네. 근데 뭐 계속 뭔가를 하는 신용을 하니까 시장은 더 왜곡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주목해서 봐야 될 상속 증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? 24년도에 네.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. 혼인 신고일로부터 전 2년, 후 2년 동안에 네. 증여세 없이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네. 그 자금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그걸 또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은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거든요. 네. 직계 좀비속으로부터. 네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이제 얻거나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네. 근데 부모로부터 이제 다 이제 5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고 그 넘어가는 건 다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네. 작년에 정부에서 하나 신설해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증여세 없이 1억까지는 좀 세금 없이 증여하자. 증여할 수 있게 해주자. 그래서 작년에 신설됐고요. 그래서 이게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이게 1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. 또 하나가 있는 게 또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네. 2년 이내에 또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두 개를 다 동시에 받는 건 아니고요.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, 그러면 부모로부터도 받을 수도 있지만 네. 조부모로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건너서. 예, 직계 존속이니까. 예,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1억이 아니고요. 네. 각각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10년 동안에 부모로부터 뭐 이렇게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.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고요. 네. 뭐 결혼이나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또 남편이 또 예를 들어서 아내나 1억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각각 1억 5천 받을 수 있으세요.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나 뭐 장인 장모 같은 경우에 기타 친족이 있거든요. 기타 친족은 또 1,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증여세 없이. 네. 그러면 각각 1억 6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합치면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증여세 한 푼 없이. 이게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받고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, 전세를 얻거나 이제 이제 집을 구입을 하잖아요. 그러면 소득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을 또 안내문을 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꼭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. 아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안 내더라도 신고를 하는 거군요. 그럼요. 그러니까 국세청에 이렇게 신고를 해야 국세청에서는 이 소득이 이 자금 주택을 뭐 구입할 때 이 자금은 소명이 되니까
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세대 생략 상속 정려를 많이 하거든요.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부모가 부모한테 정려하고 네. 또 부모가 뭐 손자녀한테 이제 정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세대를 건너뛰는 거죠.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한테 정려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려세를 2번 내지 않고 한 번만 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? 원래는 보통 이제 원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이제 부모한테 정려하고 또 부모가 자녀한테 정리한 경우가 많았죠, 사례가. 근데 최근에는 수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도 뭐 한 5, 60대 되세요. 그러니까 조부모님께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정리하는 것보다 아예 손자녀한테 정리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아예 부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자녀한테 정리하는 경우가 요번에 최근에 한 40% 이상 늘어났습니다. 완전 땡큐네. 그래요? 손자녀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땡큐네. 예, 이게 근데 조부모 입장에서도 또 좋은 게요. 네. 이게 조부모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게 그 상속인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려일로부터 5년이 넘어가면 그 조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세 계산할 때 그 금액에서 제외됩니다. 그 때문에 상속세에 있어서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보통 10년이거든요. 네. 보통 이제 보통은 맞습니다. 교수님 말씀대로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5년 내면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네, 추가적으로 상속세 할 때 이제 계산을 안 하죠. 대부분 보면 이제 아버님이 아프시고 돌아가시려고 하면 막 그때 맞아요. 하는 분들 계세요. 아무 소용 없거든요. 네. 왜냐하면 10년 내에 거는 다 그 정려를 해도 상속으로 다 포함해서 세율을 때리거든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근데 이게 5년이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되잖아요. 그 사이에 이제 조부모님이 손자한테 상속한 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빠져버리면 이게 상속세 대상이 안 되면 가볍죠. 이제 세율도 줄어들고. 그래서 유리한 점이 꽤 있고 일단 저는 생각할 때는 그 조부모가 이제 그 손자한테 상속하는 거니까 그 손자가 다 컸을 때는 한 30 될 거 아니에요, 나이가. 그러면 집값이 괜찮은 걸 상속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5배 올랐을 거예요, 최소. 그렇죠. 최소.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정려할 때는 정려세가 이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셨겠지만 5배 오른 그 가액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 그러면 이 상속세는 정말 정려세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를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이제 정려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거 정려하실 때는 정말 좋은 상품, 그죠? 아니면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연립이라든지 그죠? 이런 지분 같은 거 지금 아직 이제 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재개발 지구에 있는 그죠? 지분 이런 건 나중에는 언젠간 될 거거든요. 그런 거 이제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손자가 한 30 됐을 때는 신축 아파트로 바뀌어 용산의 있겠죠. 아파트가 되는 그렇죠. 거지. 신축 아파트. 재개발 지분이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분은 언젠가는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이게 진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. 근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아버지가 이제 미리 이제 정려를 해주시면 정말 나중에 한 20, 30년 되면 이득이죠. 그래서 그런 때 활용하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결혼을 하게 되면 추가금을 받는데 네. 보통 이제 혼주들이 받잖아요. 네. 예, 근데 혼주가 받아서 자녀한테 주면 그게 정려가 되세요. 아, 금액이 작아도요? 금액이 작아도요. 별로 안 그렇게 막 크지 않은데 부동산이. 그래서 네,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받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확인되지 않는 추계금은 다 혼주에 귀속돼 가지고 네. 나중에 혼주가 주더라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주더라도 정려세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. 청첩장 같은 거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시잖아요. 네. 그게 보면 계좌가 4개가 있어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물론 본인이 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냥 애 것만 해서 그냥 애한테 그냥 왕창 몰아줘야 돼요. 네,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서전무님이 말씀하신 거는 만에 하나 세무조사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기 시작하면 걸리거든요. 근데 대부분 그냥 뭐 이게 사실은 뭐 사회 간섭상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긴 해요. 많긴 하는데 정말 독하게 따지면 그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에 받을 때
애기들 계좌로 그냥 받는 게 좋다. 그래야지 나중에 뭐 소명할 때도 아주 떳떳하게 소명할 수 있죠. 안 되면 그 방명록까지 막 남겨야 돼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그 저희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 골치 아파요. 그래서 그냥 본인 계좌 올리지 말고 애들 결혼할 때 아직도 제 친구들 보면 본인 계좌를 올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네 건 빼라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친한 친구는 예,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래요. 그러면 그 정여세 같아. 이런 야 그거 하면 돼. 이런 내가 제가 이야기해 주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.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? 원래? 원래는 그렇죠. 혼주 기속이죠. 예. 근데 본인이 받은 거는 다 그냥 정여세 없이 자기 거예요. 그래서 맞습니다. 그냥 예. 근데 아버지 자식이 그 축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잘 살면 잘 살거나 아니면 아주 명예직에 좋은 데 계시면 자식이 많이 고위공무원. 받고 그렇지. 그리고 그러면 많이 받잖아요. 이게 지가 받는 거 아니거든 사실. 지 돈이 아닌단 말이에요. 대부분은 한 반은 이 아버지 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. 그 판례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, 저도 제가 뭐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아주 그 잘 아는데 그 저희 사업에 아주 필요하신 분 자제분이 결혼하시면 애는 누군지도 모르는 데 가서 하죠. 그렇죠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혼주 거거든요. 대부분 사실은. 근데 이제 그걸 자녀 걸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해야지 정여세가 안 나온다. 네,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.